자, 이 부분은 엔시스 미케니컬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노드 부분, 하중 부분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구조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중들을 선택해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중과 그리고 모든 구속 조건, 서포트들은 그 사용되는 엘리먼트에 나오는 절점에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중을 방향 벌려 놓겠다고 하면 그거는 UX, UI, UZ에 관련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모멘트, 토크를 넣겠다고 하면 그거는 UX, UI, UZ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X, Y, Z에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죠? 솔리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는 그죠? 자유도가 UX, UI, UZ가 되고요. 만약에 빔이라든지 쉘 요소를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로테이션 X, 로테이션 Y, 로테이션 Z가 절점당 자유도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솔리드 엘리먼트에다가 로테이션 관련되는 모멘트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 자유도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델링하는 방법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boundary conditions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도 각각의 자유도에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하중과 서포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오메트리에다가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로드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로드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밑에 보면 example이 나오죠. 서포트 중에서 frictionless 서포트는 뭐예요? 마찰 없는 서포트가 되는 거죠. 자, 요 조건이 만약에 여기 나오는 블락 중에서 이 파란색 부분에 적용이 된다. 자, 요 파란색 부분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나타내면 뭐냐면 이 부분에 프릭션리스 서포트가 됐다면 여기에 경계 조건을 딱 모델링한 그 면이 프릭션리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화면에 프릭션리스 서포트를 모델링을 했다. 그럼 뭐예요? 이 화면에서는 프릭션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대신 이 화면에서 떨어지는 거는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릭션리스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파란색 면, 이쪽 면이 프릭션리스 서포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션이 앞뒤로는 제한이 되고 이 평면상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부분의 하중과 그리고 지지 조건들은 벡터 또는 컴포넌트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false를 집어넣는데 defined by vector and component. 예, 벡터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컴포넌트는 코디네이트의 좌표값으로 코디네이트의 각 축 방향으로의 얼마값인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로드 앤드 서포트가 디렉션 컴포넌트는 글로벌 또는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false였는데요. false를 넣었는데 내가 컴포넌트 어떤 코디네이트의 좌표에 따라서 넣겠다고 했고요. 그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지난번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 내가 만든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컴포넌트 값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디테일 뒤에 보면 defined by component 또는 여기 나오는 벡터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컴포넌트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밑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클릭해보면 풀다운 메뉴가 생기고요. 여기서 모델링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로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일단 이름을 봐야 되고요. 이름을 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니트를 봐야 돼요. 유니트. 그죠? 자, 내가 이 하중 조건으로 넣겠다 하면 값을 넣을 때 유니트를 어떤 유니트로 넣어야 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 번째 acceleration이에요. all body 이건 모든 body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acceleration을 넣어서 하중 효과를 보려면 물성 중에 뭐가 추가돼야 돼요? density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cceleration은 이게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 이 유니트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유니트에 맞도록 값을 넣어줘야 되고 이걸 넣을 때 컴포넌트나 벡터 방향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 가해지는 가속도를 넣게 되면 실제로 생기는 포스는 반대 방향이에요. 알겠죠? 이건 이 부분은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는 이거는 자중이에요. 일반적인 자중이죠. 그래서 모든 바디에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유니트는 이게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의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유니트는 이렇게 되고요. 이걸 넣을 때는 a direction, local와 global coordinate system. 로컬이나 글로벌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가하고 싶은 중력 방향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력 방향으로 선택한 방향과 실제로 발생하는 힘이 같아요. 같은 방향이죠. 그죠? 여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를 했어요. 액셀러레이션 하면 실제로 내가 입력한 액셀러레이션과 발생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밑으로 처짐이 생겼는데 왜 위로 처짐이 생겼지? 그거는 액셀러레이션 할 때 이 실제로 생기는 방향과 그 여러분들이 넣어준 액셀러레이션 방향이 반대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벨로시티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 셀렉티드 바디 선택된 바디에서 로테이셔널 벨로시티 줍니다. 이건 뭐예요? 원심력이죠. 원심력 R 오메가 제곱 RM 오메가 제곱 그죠? 오메가 값을 주는 겁니다. 이 물체가 얼마 속도로 회전하고 있을 때 원심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형할 건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단위는 회전 속도이기 때문에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몇 번 회전하느냐 또는 초당 회전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컴포넌트나 벡터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콘 모양은 이 방향이에요. 그죠? 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가 돼요? 프레셔 많이 쓰고, 폴스 많이 쓰고, 모멘트 많이 쓰겠죠? 자, 프레셔는 뭐예요? 프레셔는 면에다가, 자, 스코핑을 보세요. 면에다가 주는 거예요. 프레셔는 면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트는 단위 면적당 하중이죠. 됐고. 자, 그리고 디파인 할 때 컴포넌트로 줄 수가 있고, 벡터로 줄 수 있고, 노멀2는 선택한 서피스에 노멀하게끔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는 포지티브 밸류를 프레셔로 주게 되면 그거는 내가 선택한 면을 누르는 쪽으로 하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하다면은 그거는 그 서피스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고. 그다음 라인 프레셔가 있어요. 라인 프레셔. 라인 프레셔는 프레셔인데 라인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트를 잘 보면 단위 길이당 폴스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캔틸레버 빔이 있는데 그 빔 위에 뭔가 이게 뭐가 놓여 있다. 그죠? 길이 방향으로 놓여 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그 무게들을 쫙 계산해서 라인 프레셔로 딱 주게 되면 되죠. 그래서 벡터로 주거나 컴포넌트 디렉션, 그 다음에 탄젠셜, along line, along 라인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프레셔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기 바라겠고, 그다음 force는 자 스코핑 할 때, 자 라인 프레셔 다시 한번 보시죠. 라인 프레셔는 스코핑을 엣지만 할 수가 있어요. force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점, vertex, 엣지, 그리고 surface까지 다 줄 수 있어요. 요거는 force는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유니트로 들어갑니다.
방향은 컴포넌트나 벡터로 줄 수가 있고요. 이처럼 어디 벡터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화살표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엔티티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되면 그 입력한 하중들이 evenly distributed, 골고루, 그죠? 아주 균등하게 분포가 된다는 뜻이고, 모멘트 한번 잘 보세요. 점, 엣지, 면, 그리고 바디까지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멘트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길이가 유니트가 되고요. 이거는 컴포넌트, 모멘트, 벡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띄는 게, 이건 이제 손잡이죠, 그죠? 손잡이에 내가 모멘트를 주겠다. 그럼 손잡이를 돌리는 토크, 모멘트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드,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무로 된 그죠? 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물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게 좀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러한 통을 물 속에 완전히 잠기지 말고 잠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의 압력에 수압에 의해서 이게 안쪽으로 찌그러들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높이에 따른 수압을 표현할 때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건 linearly varying load to surface. 서피스에, 이 서피스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압이 세지죠? 그런 것들을 모델링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솔리드 면이나 쉘 면에 다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fluid force acting on the structure.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 즉 수압을, 유압이나 수압들 이런 것들을 모델링할 때 하이드로스틱 프레셔를 씁니다. 그래서 그죠? 이렇게 보면 내부의 유압이 수압이 가해질 때 변형 형태, 외부에 가해질 때 형태. 그래서 fluid may be internal, 이거는 contained, 포함된 유체라고 하고요. external 같은 거는 submerged body, 이게 어딘가에 이렇게 물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되죠. 여기서 이제 넣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hydrostatic pressure라는 걸 넣게 되고요. 여기 보면 스코핑을 4개의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면 플루이드의 density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 유체가 포함되거나 또는 잠기는 유체의 그 density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hydrostatic acceleration, 중력가 속도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 free surface location, free surface, 즉 뭐냐면 물의 수면이 어디냐, 그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정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중에 실제로 할 때 더 이 부분들은 엄밀하게 여러분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어링 로드입니다. 베어링 로드. 베어링 로드가 필요한 이유는 베어링은 사실은 이 베어링에 만약 홀에 베어링이 선택이 있으면 이게 하중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전 그 원줄을 따라가면서 반달 모양의 크기가 생기거든요. 하중이 제로였다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즉 여기 나오죠. 하중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베어링이 있다고 하면 베어링이 접촉되는 쪽에 이렇게 제로였던 하중이 점점 커지다가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로 하중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모델링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하나의 포스로 모델링 했을 때하고 베어링 로드로 해석했을 때하고 나오는 결과들이 많이 틀리죠. 그죠? 응력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좀 틀리기 때문에 실제 베어링 부분에서는 이런 베어링 로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베어링 로드라는 부분이 이 하중 모델링하는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forces are distributed in compression over the projected area. 그래서 베어링이 눌리는 부분, 압축받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중이 분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No axial component. 이 축방향으로는 컴포넌트가 없고요. Use only one bearing load per cylindrical surface. 예, 여기에다가 하나만 쓰라는 거죠. 만약에 cylindrical surface가 여기 나눠져 있다 그러면요. Select both halves of cylinder when applying the load. 그래서 다 선택한 다음에 하나의 베어링 로드 하중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어링 로드는 벡터라든지 컴포넌트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리모트 포스 로딩입니다. 리모트 포스 로딩은 예전에 워크샵 할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누군가 질문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쓰냐? 자, 스코핑 할 때, 자, 이러한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 밑에 캔틸레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끝단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태극기를 다는 긴 봉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태극기가 달린 데까지 다 모델링 하려면 이게 메쉬가 많이 짜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하중은 여기서 20인치 떨어진 부분에 하중이 가해지고 실제로 모델링 내가 보고자 하는 변이나 응력을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할 때 이 멀리 떨어진 부분에 하중을 주는 겁니다. 대신 이 하중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쪽 면 서피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하중이 가해지고 그 영향이 이 구조물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모델링 하는 게 바로 리모트 포스 로딩이 됩니다. 자, 리모트 포스 로딩을 위해서는 점을 선택할 수가 있고 엣지 그리고 서피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용자는요. 실제로 이 힘이 가해지는 힘의 오리진, 원점이 어딘지 그거를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힘은 이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나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고요.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엔시스는 자동적으로 이 포스가 가해지는 위치에다가 리모트 포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리모트 포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힘은 벡터나 컴포넌트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pply an equivalent force and moment on the surface.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서피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가 등가되는 자 힘이 여기 가해지면 여기에는 힘만 가해지나요? 전단력만 가해지나요?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멘트도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힘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힘과 모멘트를 다 내부적으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면 10인치 빔이 있어요. 여기 10인치입니다. 그리고 1파운드의 리모트 폴스가 여기 scope to the end of the beam 여기에 선택돼서 리모트 폴스가 여기 10인치 더 떨어진 곳에 1파운드 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모트 폴스는 여기 서포트, 픽스드 서포트에서 20인치 떨어졌을 때 하중이 이렇게 모델링 됐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트 프리텐션. 자, 이 볼트 프리텐션은 또 NCS에서 제공하는 하중 조건 중에 되게 유용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볼트를 체결할 때 어떻게 해요? 볼트 그냥 모양만 거기 홀에다가 볼트만 딱 넣어놓고 볼트하고 너트하고 이렇게 체결할 때 그냥 헐렁헐렁하지 않도록만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볼트를 엄청 많이 돌려요. 토크를 가해서.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 볼트는 인장력을 받고 이 볼트로 인해서 이 구조물은 압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볼트 프리텐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린드리칼 형상의 섹션들이라든지 또는 빔으로 모델링 된 것에다가 이 볼트 프리텐션, 볼트 부분에 하중을 가할 수가 있어요. 힘으로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볼트 프리텐션을 위해서 볼트를 얼마만큼 인장시키겠다 또는 압축시키겠다. 그 어드저스트 양, 길이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자, 이 로컬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실린드리컬 바디에 그 부분이 G 디렉션이 되도록 내부적으로는 모델링이 돼서 풀리게 됐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린드리컬 형상의 바깥면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액시얼 디렉션을 가정하는 것에 여러분의 셀렉션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볼트 프리텐션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멀티 스텝 해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볼트 프리텐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볼트 프리텐션이 가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중이 들어오도록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볼트 프리텐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중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멀 컨디션이에요. 서멀 컨디션. 자, 서멀 컨디션은 스코핑할 때 바디만 선택을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외부 온도는 30도인데 내가 선택한 이 바디가 100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외부는 30도인데 내가 선택한 바디는 100도다. 그러면 30에서 30에서 100도까지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팽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팽창, 균일한 열팽창을 모델링할 때 서멀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Apply a uniform temperature in structural analysis. 그래서 자, 이 T 레퍼런스라는 거는 기본 온도가 돼요. 자, 이 기본 온도는 어디에서 주냐면 여러분들 보면 모델 트리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여기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디테일즈에 보면 environment temperature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외부 온도가 됩니다. 그죠? 22도가 되죠. 이거는 이제 reference temperature가 됩니다. 22도가 되고 또는 각각의 지오메트리에 보면 각각의 이 파트들이 또 레퍼런스 템퍼러처를 뭐 바디 여기 보면 레퍼런스 템퍼러처를 바이 바디당 얼마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22도가 됐죠. 그러면 여기 T 레퍼런스가 여기에 있는 22도 또는 여기에 있는 22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멀 컨디션으로 준 온도 여기 나오는 100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T가 100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도 빼기 22도만큼의 온도 차이에다가 뭐예요? 열팽창 계수 알파가 곱해진 수치만큼의 X, Y, Z 방향으로의 팽창이 생기는 겁니다. 서멀 여기 나오는 서멀 이건 스트레인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도록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어떤 구조물 사이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열을 받아서 팽창하게 된다. 그럼 양쪽 끝단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양쪽 끝단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이 팽창하면 이 구조물은 어떤 힘이 발생해요? 압축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응력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풀 때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레퍼런스 템퍼러처는 여기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반드시 모델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온도들이죠. 이것들을 신경을 써서 서멀 컨디션을 넣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NCS에서 로드 하중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 부분입니다.